네, 2020년 6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민주주의 겁박하는 문재인과 추미애, 본공과 독재로 돌아가지 않은 것인가,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꺼낸 거는 문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는 큰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북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난 6월 25일 문 대통령 연설로 일단은 조금 유턴을 했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조금은 해소됐기 때문에 국내의 가장 큰 문제인 검찰 개혁 문제로, 검찰 개악 문제로 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메고 그들의 말로는 검찰 개혁, 사법권 개혁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했죠. 보도해 보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조홍천 의원도 추미애 장관의 검찰 겁박에 대해서 염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추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공수처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겠죠.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은 국민적 지지와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검찰을 나쁜 조직으로 몰아가지고, 김 여정이나 이런 이북 애들이 꼭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도발을 했었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 추 장관의 말씀을 좀 듣고 있다 보면 판관 포청천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과거 6.25 6월 25일 문 대통령 연설 이전까지는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면, 이제 그것이 조금 유턴이 됐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판관 포청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TV에 굉장히 오래 나왔죠. 포청천의 원래 본명은 포증입니다. 우리의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999년부터 1062년 사이에 생존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포청천과 염라대왕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청백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안희성의 허페이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주 합비라고 하는 데 됩니다. 우리나라도 왜 조선시대 때 진사나 생원시, 요즘 얘기하면 7급 공무원이죠. 그게 소과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과에 급제하면은 영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벼슬길로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포증은요 1027년 북송 때입니다. 진사과에 급제했습니다. 초시에 붙은 거죠.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건창현이 지현이 됐는데, 이 지현은 쉽게 말하면 현감입니다. 부목군현이 옛날에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조직인데, 지금의 군면보다는 또 성격이 달라요. 그 도까지라고도 도는 아니고, 도하고 지금 도 밑에 우리나라는 군이 있고 면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이런 것들이 거의 동급으로 놀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지방 조직을 현이라 그러는데, 그 현에서 현감을 했습니다. 그때 현감은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가서 군수를 해도 군수는 그 지역에 세금 걷는 권한이 없죠. 또 그 지역에 경찰권도 없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지키는 안보권도 없죠. 또 법을 집행하는 판사하는 그런 판결권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권만 갔는데, 고대 봉건 시절의 지방관은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군주를 대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창현의 현감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요. 그때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 합니다. 10년 후에 다시 전창현은 이란 데에서 현감, 지현을 하다가 그 이후로 검찰, 어사, 판관, 여기 나온 대로 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주로 지방관청에서 책임진 지방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판관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방관을 하면서 상당히 부당한 세금을, 고대의 지방관은 세금, 국세청, 지방국세청장 역할도 겸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 거둘 수 있는데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또 재판관도 합니다. 부패한 정치가들을 잡아놓고, 재판뿐만 아니라 잡아들인 수사관도 하고요, 검찰 기소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지역에 한정돼 있었겠죠.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예부상소로 추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글에는 포증집, 자기가 남긴 문집이죠. 그 다음에 효숙공 주상의가 있는데, 효숙공은 이분이 죽은 다음에 내려진 시호입니다. 우리 이순신한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국가에서 내린 시호가 충무공이지 않았습니까? 이분한테는 효숙공이라는 게 내려갔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집 등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살았던 북송이 어떤 시절인가 하면요, 중국 역사상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북송은 우선 요나라, 거란족에 세운 요나라한테
무지하게 얻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요 나라를 무너뜨린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걸 그 중국 역사에서는 한족이 만든 나라가 이 송나라인데 그 정강의 변이라 그럽니다. 큰 난리를 겪었다는 얘기죠. 그 북송의 수도가 송나라의 수도가 개봉인데 그때 금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때의 황제인 휘종이 막 잡히니까 그 다음 황제의 흠종까지 다 생포가 됩니다. 두 황제가 체포되고 나라가 망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조광윤 세력 후손의 일부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양자가 남쪽에 가서 또 나라를 세우는데 그걸 그 나라를 다시 세우면 복국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이제 송나라를 세우는데 그 송나라는 남송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송나라는 그냥 송나라인데 이 남송과 구분할 때 북송이라고 불러주고 있죠. 그러나 남송은 금나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해갖고 남송의 고종은 금나라 황제에게 스스로 칭신, 내가 신합니다라고 자청을 해서 공격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막대한 세패를 바칩니다. 화친을 해서 일종의 뭐 굴복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존재하던 남성도 결국은 몽골족이 일어나서 금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해서 남성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원나라 몽골 제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는요, 북송과 남송으로 이어진 송나라는 문약해갖고 요금원 거란 여진 몽골족을 압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느라고 뭐 이기는 전쟁도 별로 못했어요. 그때 송나라 때 그나마 유명했던 장군이 악비인데 악비를 나쁜 사람만 몰았던 게 송나라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초들이 매우 살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그러한 민초들한테 세금을 덜 걷고 뭐 탕과놀이를 체포했던 지방관이 포증이라서 포증에 대한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특히 남성쯤 오게 되면 북송 때의 인물인 포증이 그립다 그래서 문학작품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시절은 완전한 제국주의입니다. 요 나라도 그랬고 금나라도 그랬지만은 이 송나라 사람들을 가장 천대해서 한 5계급을 나눠가지고 계급이 아니지 거의 신분처럼 나눠가지고 차등을 했어요. 맨 위에는 몽골인 쭉쭉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 위구르인 하다가 맨 밑에 한족을 차별을 했는데 거기에 또 한족 중에서 이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이제 포중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원나라를 무너뜨린 게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 때가 되니까 포증이 더 유명해져갖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포공안이라는 소설이 나옵니다. 청나라 때는 다시 여진족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한족을 굉장히 차별하죠. 그러니까 또 한족의 민초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 포증을 주인공으로 한 용도공안, 삼협오의, 칠협오의 같은 소설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용은 포증과 그 주변에 있는 협객들이 어떤 정의롭게 뭘 하는 그런 무협소설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의 홍길동처럼 포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사람을 일명 포청천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증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화가 된 1974년 대만의 CCTV, 중화TV죠. 가 처음으로 판관 포청천을 드라마에서 내보냅니다. 이게 데이트를 쳐가지고 그 후에 중국, 대륙 중국은 물론 대만, 홍콩에서 몇 차례 이런 포청천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장희빈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미국에서는 007, 007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여러 번 리바이벌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방영돼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포청천은 1993년 홍콩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이름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판관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만들고자 하는 공수처, 염두에 두고 포석을 두는 공수처는 판관 포청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큰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지금은 봉건 시대가 아닌데 봉건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장관과 문정부가 하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지독한 도전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봉건 시대를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겁니다. 신하부터 백성까지는 전부 다 군주를 위한 일개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없고 뭐 오로지 행정부 하나입니다. 군주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 군주의 말이 황제면 칙, 뭐 아니면 영 해갖고 칙령으로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신하들과 상의해갖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법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은 수사를 처음 하는 경찰이 있고 그 수사를 재수사하거나 또는 기소를 하는 검찰이 있고 그걸 토대로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다투고 형량을 결정하는 판관이 따로 있고 재판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형량을 집행하는 법무부 교정국의 교정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다 한 덩어리였어요.
그게 군주가 하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으면 지방관청의 그 관리가 하는 겁니다. 지방관이. 굉장히 그게 봉건 시대입니다. 그게 봉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뭐예요? 내가 기소를 해놓고 내가 판결을 하고 내가 수사를 해서 내가 기소하고 내가 판결을 하니까 겁을 주는 거.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말 안 하면 두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민주적인 건데 이런 세월로 가자는 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근데 이 판관 포청천은요, 수사도 잘했고 기소도 잘했고 판결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만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포청천을 잘했다고 모든 지방 관리들을 포청천한테 모든 줬듯이 권력을 다 주면요, 포청천이 될 것 같죠? 천만에 파청천이 됩니다. 푸청천이 됩니다. 독재자가 나옵니다. 네, 어쩌다 한면 조선 임금 27명 중에 세종이 겨우 하나이듯이 수백 명 깔아라도 제대로 된 지방관리 하나 나오기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도를 만들어서 권력은 디바이드 앤 룰을 하고 체크 앤 밸런스를 잡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인데 이걸 거꾸로 가자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권력은요, 절대 부패합니다. 자, 그래서 근대화가 되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이 권력을 분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점은 군주가 갖고 있던 권력을, 주권을 국민에게,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 그때부터 백성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주가 이끌던 정부를, 그게 행정부죠. 거기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띄어내고 또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띄어냅니다. 이 입법부나 사법부는요, 정부 기구 중에 국방부에 비해도 훨씬 작은 조직이고요. 내무부, 행정안전부에 비해 훨씬 작은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전체랑 동급으로 놓는 거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띄어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행정부도 외내 제법, 옛날엔 그렇게 요즘은 다르죠. 요즘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좀 이름이 달라졌지만 이렇게 여러 부로 또 쪼갰죠. 옛날엔 뭉뚱그려 했잖아요. 옛날엔 2조, 호조, 병조, 6조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20개 부처 장관을 두고 있고 위원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권력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눠도 가장 중요한 권력은 역시 무력입니다. 생사할 열타권을 쥐고 있는 무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 통수권을 가진 사람을 그 나라의 국가 원수라고 하는데 통수권이 핵심입니다. 근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는 통수권, 군을 사용하는 거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국민 중에서 군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나 대신 네가 군을 좀 다뤄라 하고 맡기는데 그게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군인이 아니라 국민인, 민간인이어야 됩니다. 네? 군인이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하는 거죠. 군국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군인을 통제하는데 또 군인들은 또 현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격하게 국가 권력을 집행해야 되니까 다른 국민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 세계가 제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힌 사람들끼리는 누가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지휘관을 앉히는데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우리나라 합참의장입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에다가 네가 이걸 지휘해 그러면은 아무리 문민장관이 있어도 자기가 전체 현역을 지휘할 수 있으니 총 쏘고 나오면 장관 죽이고 대통령 죽이면 정권 잡잖아요. 그래서 합참의장한테 정권을 안 주고 또 권력을 쪼갭니다. 총사령관이 합참의장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군령권만 주고요. 군인들도 먹고 봉급받고 물건 사오고 온갖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거는 각 군 총장한테. 총장은 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육해공군 해병대가 따로 있으니까 나눠줍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장 중요한 통수권도 분리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디바이드 앤 룰, 민주주의의 기본 룰인 디바이드 앤 룰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어느 한 세력이 확 총을 들고 나와서 권력 잡으면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3군 총장과 합참의장을 등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그런 큰 지휘관이 아니더라도 일개 사단이 들고 일어나도 수도권 장악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을 감시 감독하는 기무사를 두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러한 군권은요, 아주 혼란기에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지만 안정기로 가게 되면요, 별로 군이 사용이 안 되니까 약해지고 거꾸로 사법권, 수사권을 가진 사법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특히 강해지는 게 경찰권하고 검찰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만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사법부보다가도요,
검찰하고 경찰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마음 먹으면 모든 권력을 법을 가지고 너한테는 걸고 나한테는 안 걸고 이렇게 하면 자기 세력 만들어 군인처럼 권력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을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겁니다. 통제하게 하고 지휘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장관은 그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 조직도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복을 입힙니다. 경찰은 제복이 있죠. 검사들은 대체로 없지만 재판장에 갈 때는 반드시 법복을 입습니다. 국가의 법은 공정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법복을 입고 하고 판사들도 재판할 때는 그래서 옷을 법복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복을 입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 자들이 너무 권력을 다 쥐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놨지만은 결국은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3부 장관을 딱 쥐면은 검찰, 경찰, 군을 다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기획부를 통해 가지고 세금까지 국채정까지 꽉 쥐면 완전히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검찰국가, 경찰국가, 병영국가가 되고 결국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군권과 사법권이 한 군데로 쏠리는 걸 막아서 계속 이것들은 쪼개놓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복을 입는 군인, 경찰, 또 검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들은 국가원수나 장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중립성을 해치는 것.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정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뀌면은 특정 색깔로 가잖아요. 그죠? 일관성 없이 옛날엔 이게 맞았는데 이번엔 틀렸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 정치 중립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의 요구가 중립적이지 않으면 따르지 말 걸 요구합니다. 그 조직들은요, 워낙 상명하복에 강해요. 쫙 제복 입은 중이고 생명하복에 강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옛날에는 기였던 게 지금은 부정이 되고 하면 나라가 개판되니까 그런 만큼 너희들은 정치 중립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구 바꾸는 장관이 있으면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 중요한데 검찰이 중립성을 위해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검찰을 법원과 같이 사법부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중립성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을 띄워내가지고 그걸 사법부나 입법부로 둘 수 없잖아요. 만약 군사부 이 부자는 입법부 사법부 할 때 부자를 둔다 그러면 그게 제일 센 부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행정부의 핵심이 군사부인데. 그래서 국방부는요, 어떠한 조직보다 큰 조직이지만 아주 작은 여성가족부와 같이 장관이 이끌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군이라고 별도로 띄어내면요, 전쟁 났을 때 그거 혼자 싸울 수도 없어요. 모든 행정조직과 그 국민이 다 움직여야 돼요. 총력동원이거든요. 물류에서부터 모든 게 병력 지원까지. 그래서 행정부 안에 국방부를 두는 겁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68년도에 청와대 때려부수러 왔다가 생포됐던 김신조 씨 1.12 사태, 그분이 지금 자유롭게 다니시죠. 그분이 왜 처벌을 안 받았죠? 또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도 지금 자유롭게 다니죠. 이 정부는 자꾸 어떻게 손을 대려고 기를 쓰는데 참 희한한 정권이라서 왜 그 두 분들이 자유롭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소를 안 한 거는 국가원수 밑에 있는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검찰이 오직 검찰이 많이 기소할 수 있거든요. 기소 독점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기소 안 할 수도 있어요. 죄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기소 편의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인데 그걸 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국내에 자유롭게 해두면서 북한의 비리를 증언하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사람도 생각이 다르죠. 특히 김현희 씨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검찰과 국방부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경찰도 그렇고 행정부에 두는 겁니다.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알고도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 사람들은 자꾸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싶어해요. 공수처를 굉장히 만들고 싶어해요.
요만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걸 만들면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검찰을 이해하는 데 큰 핵심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한국 검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일본도 같은 문제인데, 초년 검사들일 때는 서울대 출신이 특별히 눈에 안 띄어요. 근데 한 15년쯤 지나서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되면요, 살아남은 검사 중에서 간부직일수록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리고 검사장 이상, 한 4, 50명 되는 검사장 이상 가게 되면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법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의 30%만 갖고 있어도 경영권을 장악하거든요. 제가 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하고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그 조직에서 인사권 가진 조직에서 한 20, 30%만 차지하는데도 여론 다 만듭니다. 30%만 넘는 세력이 있으면 여론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한 서울부대 출신이 많은 검찰 수뇌부를,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현실입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나온 추미애 장관이 장악할 수 있다, 인사권과 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난센스입니다. 검사 간부들은요, 그만두고 나가면 세컨잡엔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고대 법대가 우리나라 랭킹 2의 법과대학인데 거기 나오신 분이 30몇 년을 검사 생활하다가 검찰총장이 돼도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지배하는데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맞는 해법을 찾아야지, 그걸 무시한 해법을 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추 장관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요, 법관을 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있었잖아요. 판사하고 검사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이분은 판사한 기간보다 더 오래 야당 정치인을 했잖아요. 지금은 여당이지만. 야당 정치인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감할 때 검찰 조지죠. 검찰은 또 그다음에 나중에 야당 의원들 비리해서 잡아놓고 항상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렇게 검찰을 한순간에 내가 장관이니까 지배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난센스입니다. 그건 밀당 게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기업체라면요, 오너가 있기 때문에 오너가 신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국가에서는 임기제 대통령이 5년짜리 아닙니까? 그래봐야 3년 지나면 힘도 없어지는데 그 사람 믿고 민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한 3년, 5년 엎드려 있으면 공무원도 사는 거 알고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듣습니다. 이런 걸 계산하면서 하고 싶은 걸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추 장관이 이것도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서울법대 출신이 많은 검찰 다수를 추 장관이 끌고 나가려면 저는 링컨 전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링컨이 가장 자기 정적을 국무부 장관, 그때는 또 재무부 장관에 임명해가지고 열성적으로 일을 시키고 확인하고 감동시켜서 내 사람 만들더만요. 추 장관이 한양대 법대로서, 여성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판사 출신으로서 검찰을 장악하고 싶으면 검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검찰이 원하는 걸 해주고 감동시키고 해야 끌고 나오는데, 그거 없이 덜렁덜렁 지시한다고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개혁은 100점 100패입니다. 저도 자신합니다. 이 정부가요, 촛불 시위 때 기무사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식으로 기소했다가 다 무죄 나왔죠.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인 조건, 내가 권력 잡았으니 조사한다, 무죄가 나도 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개혁은요, 반드시 개혁이 됩니다. 개혁도 아니지만. 지금 문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공수처를 어디에 두려고 하는 거 봤더니 총리실 산하에 두겠대요. 총리실? 법무부 장관 밑이 아니고? 근데 국무총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대신해서 대독하고 대통령이 잘못한 거 대신 총 맞고 쓰러져주는 방탄총리, 대독총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총리도 대통령처럼 전 문제를 다 다루니까 사법의 전문성도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밑에 공수처를 두면 됩니까? 총리 밑에는 국정 전반을 다루는 그런 국무조정실 같은 걸 줘야 되지. 이게 문제입니다. 공수처를 두게 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문밀화된 정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총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전 부처를 다루니까 아닙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법무부 장관 밑에 두 개를 두게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나온 편법이 총리실에 둔다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엔 일본 제도를 모방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찰은요, 일본은 우리처럼 뭐 행정안전부 조직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일본은 경찰이 굉장히 강합니다. 검찰보다 셉니다. 그래서 경찰을 내각 직속으로 뒀어요. 총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본은 대신이라고 하는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장관은 없어요. 근데
그 내각과 별도로 외국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은 국무 대신이 되는 그런 대신을 하나 두고 5명의 위원을 해서 그 조직이 경찰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 총리실은 그러한 것도 없이 바로 공수처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겠다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총리실에 공수처위원회 두고 그 밑에 공수처 두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총리가 지휘하는 공수처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검찰이 있으면 한 나라에 2개의 검찰이 있게 되는데 이건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또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택하면서도 하나의 검찰을 두는 것은 그럴 필요성 때문입니다. 복수로 검찰을 두게 되면요, 내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거는요, 한 나라에 1개의 군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에 2개의 군대 있는 거 봤어요? 일본에 2개의 자위대가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개의 군대입니다. 근데 과거 봉건 시대로 가보면요, 한 나라에 여러 군대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는 고려 시대 때 이전에 발견됩니다. 다 이게 실력자들은 사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병들끼리 있기 때문에 무신난 때 싸우고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고려는 쌈질의 나라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병을 거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 잦았고 내란이 커지면 전국 시대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역사는 반대. 전국 시대가 오래되다가 그 다음에 통일이 됐는데 전국 시대를 잃었던 사람, 그 세력들이 사병을 가진 조직이 됐다가 사병도 없어지면서 하나의 군대로 오는 게 역사의 발전이지만 그런 겁니다. 그게 역사의 발전이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각자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지방관이 갖고 있던 걸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그게 근대 국가인데 거꾸로 가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자, 2개의 검찰이 있는 문제는, 2개의 군이 있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조선이 주작 하나 갖고 견딘 선비의 나라, 문약한 나라인데 혼란이 없었죠. 내부 혼란은 없었어요. 외적한테는 약했죠. 그게 뭐냐면 고려가 갖고 있던 사병을 다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년을 갔던 거예요. 미 군정도 우리 해방됐을 때 들어왔을 때 너도 나도 군사단체를, 군사조직을 만들었거든요.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모든 군사단체, 그건 개인적으로 만드니까 사병조직이죠. 사설 군사단체 해산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경비사령부인가요? 그걸 만들면서 이제 우리 군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우리 헌법은 영토를, 북한도 우리 영토로 보고 있죠. 북한 영토에 있는 군대가 조선인민군이죠. 그건 우리가 없애야 할 적입니다. 그죠? 우리 영토가 대한민국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군이 있다면 그건 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2개의 검찰이 있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공수처가 기소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춤을 추게 되죠. 네. 검찰 내란은 정치 내란을 거쳐서 대한민국 분열로 갈 수도 있어요. 서울부대 출신이 많은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지 못한 거는 추 장관이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그거 갖고 뭐 겁박을 할 사안은 아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어갖고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를 맺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 직전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어렸잖아요. 자기가 섭정을 하다가 이 고종이 성인이 됩니다.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친정을 하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은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민비인데 민씨들이 와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니까 일본이 탁 하니까 겁을 먹고 이 민씨들이 친일 정권이 되어버립니다. 그 10년을 흘러가면서 일본식 따라간다고 하면서 일본이 만든 신식 군대를 볼떠서 별기군을 만듭니다. 조선군, 관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는데 90군대겠죠. 또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별기군. 그래갖고 이쪽을 잘해주다 보니까 2개의 군대가 있는 거죠. 천대받은 조선 관군이 이미 물러난 지 10년 가까이 되는 흥선대원군을 끌고 와서 옹립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한 나라에 2개의 군대가 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나라에 2개의 검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제도는요, 일국 일군주의, 일국 일검찰주의, 일국 일경찰주의, 일국 하나의 사법부주의, 일국 한정부주의입니다. 한 나라에 2개의 정부가 있으면 우리처럼 분단이 되는 거예요. 정부 조직 중에 말단 중에 하나가 검찰이고 군일 수 있는데 그걸 왜 자꾸 2개를 두려고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게 법을 했다는 추미애 장관입니까? 공수처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북이 갖고 있는 검찰 조직인 검찰소를 없애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통일인 겁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요, 검찰이 알아서 기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시는데, 이거는요, 한명숙 전 총리를 거를 다시 해갖고 무죄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거든요. 이건 난센스예요. 이건 진짜 모든 취재했던 기자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뭐야?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사화 일으켜서 역사 뒤집겠다, 역사 새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봉건 시대로 가자는 거니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6.25 연설을 뜻밖으로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걸로 이분의 남북 관계는 끝났습니다. 김여정에는 그 직전에 남북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남북하고 어떻게 해보는 거를 남한하고 하는 걸 다 끊고 적으로 보고 사업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문 대통령도 이제 체제 경쟁은 우리가 이겼다, 이런 강력한 연설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3년 동안 했던 남북 교류 사업은 완전 실패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서 국민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검찰을 공수처 만든다는 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공수처 설치 문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내놓는 거, 요거 김대중 정부 때 그분들하고 제가 스타디 그룹 만나러 많이 공부했던 거거든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결론이 공수처를 만들면 위헌이 되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건 달리 풀어야 되는구나. 자치경찰들이 한계가 있구나. 역사 발전과 거꾸로 가는구나. 다른 나라는 경찰이 통합이 안 돼서 자치경찰을 하다가 국가경찰로 오는데 우린 국가경찰인데 거꾸로 가니까 이게 역행이구나 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여당을 겁박하기는 좋다는 것도 똑같이 알았습니다. 근데 보수 세력을 압박하는 거를 지금 개혁을 하고 밀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군을 개혁한다고 해서 육사를 출신을 밀어낸다 그래서 육사 출신이 줄어들긴 하지만 육군에서 국방부에서 소수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군에서는 엘리트고요. 서울부대 출신을 아무리 밀어내면 그분들이 결국은 엘리트. 밀어내면 연대나 고대 출신들이 또 그 서울법대 역할을 하겠죠. 엘리트는 엘리트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 요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합의해서 끌고 나가는 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게 과거 이제 전두환 정부 때까지 나왔던 시사용어인 육법당이라는 말입니다. 육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법은 서울대 법대 출신. 결국 군사정권이라고 했던 권위주의 정권은 서울법대 출신하고 군인 출신이 끌고 나갔다는 게 육법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인 출신인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서울법대 출신 엘리트들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잘 협력해서 국가를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러한 정신으로 하게 되면 민생경제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를 두자는 거는 판관 포청천을 두자는 건데 이거는요 봉건으로 회의하자는 거거든요. 역사 발전에도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라고 맡긴 장관이 추장관인데 추장관은 본인의 성실과 노력으로도 대검에 있는 간부들을 포섭하지 못하니까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어긋나게 되는 거죠. 네. 자기는 뭐 했다는 증거만 남기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삼 이사도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추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추장관이 뭐라는 거면 검언유착이래요. 예, 언론까지 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한대요. 진짜 언론을 우습게 보고 하시는데 우리를 진짜 그런 존재로 봅니까? 전 필요하면 문 대통령 잘했다고도 하고 필요하면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장관은 언론이 자기 정권, 자기 말 들으라는 정원 유착하고 싶었다는 뜻이겠죠. 깨몽 꿈 깨십시오. 판관 포청천을 꿈꾼다. 그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반민주적입니다. 정말 언론을 우습게 보는 게 추장관이신데 반국가적으로 남북교류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의 대적 사업 전환과 더불어 6.25 연설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념에 충실했던 문 대통령이 3년 만에 이렇게 전환을 했는 거죠. 이게 현실인데 일국 1검찰주의가 모든 나라에 보편인데 이걸 깨는 추장관의 계획이 될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계획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오히려 정권 붕괴만 빨라집니다. 저는 추 장관이 이걸 계속 추진하다가 되지도 않는 거 하면서 좀 추한 장관이 안 되길 바랍니다. 서울법대 출신이 다수인 검찰 수뇌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고 언론 탓하는 거는요. 진짜 이건 졸렬한 방법입니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이미 사퇴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요. 추 장관의 반면 교사입니다.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어떻게 낯을 들고 볼턴 회고록까지 나왔으니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남북관계 다 틀어졌는데. 다수의 횡포로 공수처 설립을 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거는요. 두고두고 문정부를 압박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아주 비민주적이었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문 대통령과 상의를 하셔갖고 이번에 6.25 연설로 유턴했듯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기려고 미셨겠지만 이거는 지는 게임입니다. 덜 지는 게임으로 빨리 전환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